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10시 5분 돌아왔고요.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택배였죠. 택배. 이 폐기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법안이 사실은 2년 동안 더 유예가 된다라는 소식도 상식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띵동 소리 나면 엄마 아빠보다 더 반갑다는 택배. 5050님이 제 이름이 나오네요. 꼬마들이 저를 보면 택배 아저씨다라고 외친다고. 현직 택배 기사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628님이 아들이 택배 기사예요. 집에 오면 아들이 항상 피곤해 보여요. 배송 물품들이 요즘 많다고 하네요라고. 택배 기사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죠. 아마 운전하시면서 차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꽤 되실 텐데 또 가다서다 하면서 또 이제 코너 하나 한 10분 20분 이렇게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많이 또 들으실 수도 있겠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요즘에 택배 기사분한테 뭐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전화하고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냥 기다리면은 옵니다. 예, 기다리면 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도 많이 생기는데 2733님 우리 집 식구가 4명인데 분리수거 날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증시 상황 한번 봐야죠. 까먹고 넘어갈 뻔했네. 자 오늘 증시 상황 꽤 좋습니다. 2678포인트로 코스피가 1.18%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0.65% 오른 869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도 870 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항상 이 안에서 등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325.7원 계속해서 1330원 안팎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뭔가를 좀 더 뚫어내야 되는데 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김희동 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곽재식 작가님 나온다는 얘기 듣고 작가님은 책을 34권 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대단하네요. 34권 쓰신 게 맞나요, 곽재식 작가님? 34권보다 조금 더 되는데요. 더 돼요? 네, 뭐 그 정도 되는데요. 이제 뭐 저도 이제 작가로 살아온 지 벌써 거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0년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년에 한두 권씩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이제 쌓인 것인데 뭐 먹고 살기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가수들로 따지면 가장 히트곡처럼 곽재식 작가님한테 가장 히트한 책은 뭡니까? 제일 히트한 책은 제 책 중에 이제 한국의 괴물에 대해서 다룬 한국 괴물백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괴물백과. 한국의 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전설, 신화 이런 걸 정리한 책인데 권수도 많이 되는 편이고요. 네네네. 이 책이 괴물백과다 보니까 두껍습니다. 한 700페이지 되거든요, 책이. 그래서 책이 좀 단가가 또 좀 돼가지고, 뭐 그게 뭐 거의 최고의 히트곡이 아닐까. 와, 근데 그거. 준비하시는데도 쓰시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그렇죠. 그걸 뭐 수년 동안 이제 자료를 수집했던 걸 모아서 책으로 엮은 거니까. 그거는 뭐 오래 걸린 편입니다. 근데 괴물이 실제 나타나면 뭐 총을 쏴서 포탄을 쏴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아 먹히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준비한 내용이 포탄의 세계입니다. 포탄의 세계.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전 세계가 국방비로 쓴 금액이 2,930조 원이라고. 우리나라 한 해 GDP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 많군요. 2,200조 원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계속해서 지정학적 위기 이게 끊이지를 않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경쟁력 있는 포탄이 또 생산이 되고 있고요. 방산 특히 이제 포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우리나라 이게 수출한 것 보면 요즘에 이제 전투기도 나가고 잠수함 뭐 전차 대공포 많이 나가고 있는데 포탄도 숨은 조연이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방위 산업 무기 판매에서 제일 성과가 좋은 것, 제일 국제적으로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인기받는 제품을 골라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기준으로 볼 때 항상 1위에 자주 올라오는 게 흔히 이제 K9이라고 많이 하는 K9 자주포. 그러니까 대포인데 이제 바퀴 위에서 스스로 굴러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이 대포가 이제 뭐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무기 중에 하나다. 육상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뭐 요즘에 세계에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자주포의 절반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K9이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는 무기고요. 객관적으로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자주포라고 하면 독일제 최신형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K9 자주포와 그 바로 다음 정도로 많이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가격은 독일제 최신형 자주포의 뭐 반값이다. 반값 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 사야죠. 예, 이건 뭐 무기 배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신에 2대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그럼 작전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사실 도움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전에서 특히.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무기고 이 무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K9 자주포, 뭐 K9 자주 곡사포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만 영어권에서는 흔히 이제 썬더라고 하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둥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무기인데 약간 뭔가 만화 영화에서 뭐 주인공이 사용하는 최후의 무기 같은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어감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게 잘 팔리고 있는 무기인데 당연히 이제 무기가 대포를 쏘는 무기가 이런 자주포 대포다 보니까 포탄도 이제 덩달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의 포탄이 신뢰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 수량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어서 가성비가 충분히 잘 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포하고 함께 포탄도 이제 상당히 세계 시장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면 국방과학기술 순위 세계적으로 매겨보면 우리나라가 몇이나 되느냐. 이 화포 체계에서는 한 세계 4위 정도. 탄약 체계에서는 한 세계 8위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기술 수준에서도 뭐 세계 10위권 안에 상위에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 포탄 중에서도 155mm 포탄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무기로 또 세계적으로 수요도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포탄의 주목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근에 저도 그 아덱스라고 하는 방산 전시회 취재 다녔는데 다녀오셨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그 포탄에 이제는 날개도 달려 있고 그렇죠. 포탄이 거의 드론처럼 날아다니고 네.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포탄은 그냥 재래식 무기라고 불렀잖아요. 네. 포병 뭐 그래서 야, 이제 포병이 필요한 시대냐 막 네. 첨단 미사일로 이제 어디까지 날아가고 막 이런 거 기술 경쟁을 하는데 근데 다시 포탄이 주목받게 된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155mm 포탄이라는 게 언제 처음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한 120년 전에 처음으로 나온 무기가 155mm 포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옛날부터 사용되던 무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총알 뭐 이런 것처럼 가장 기본 무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거였고요. 첨단 무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죠. 그래도 뭐 기술이 계속 개발돼가지고 과거보다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한다. 여러 가지 계량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포탄이 옛날에 뭐 우리 임진왜란 영화 같은데 봐도 이순신 장군이 쏴라 하면 막 포탄 쏘고 하는데 대포.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무기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 시각이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포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평가가 실전에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전쟁이 2년 이상 이렇게 오랜 기간 끌다 보니까 이게 기본 무기를 사용하는 양이 이 상상외로 엄청나다라는 게 일단은 양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요즘 뭐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155mm 포탄을 뭐 수천 발을 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매일 6천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진영으로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매일 6천 발이니까 이틀만 하면 10,000발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러시아는 그것보다 몇 배나 되는 양을 우크라이나로 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이게 포탄 소비량이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뭐 몇십만 발, 1년 지나고 나면 몇백만 발 뭐 이런 정도 숫자니까 양쪽으로 엄청나게 실전에 들어가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 때문에 일단 주목을 받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묘한 상황이 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202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니까 우리가 뭐 상상을 초월하는 뭐 최고의 첨단 무기들이 대활약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사이에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뭐 최신형 탱크 같은 거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보냈는데 그냥 무슨 장난감 비슷한 드론에다가 폭탄 매달아가지고 슬금슬금 다가가서 공격을 하니까 뭐 100억 원짜리 탱크가 그냥 깨지더라.
뭐 수백억 원짜리 최첨단 뭐 비행기를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남무 틈 사이에서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몇억 원짜리 몇십억 원짜리 슬쩍 쏘니까 뭐 수백억 원짜리 비행기가 그냥 추락하더라.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되면서 네. 과거에 우리가 첨단 무기라고 개발해 놓은 것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훨씬 더 저렴한 무기에 의해서 형편없이 힘을 못 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속속 드러나면서 지금은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네요. 굉장히 소규모 보병 부대들이 중심이 돼서 뭐 10명, 뭐 20명씩 부대를 지은 사람들이 치고 빠지는 이런 전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 무기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뭐 돈 걱정 별로 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아깝지 않게 계속해서 적을 향해서 압박을 하면서 퍼볼 수 있는 무기가 뭐냐라고 하면 믿음직하고 싸고 저렴한 155mm 포탄이 뭐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난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게 안타까운 게 우크라이나가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창지대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옥수수보다 포탄이 더 많이 심어져 있을까봐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강인규님이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겁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155mm 포탄 수백 발입니다. 그렇죠. 스탈린이 말했듯이 포병은 전장의 신입니다라고. 근데 이제 155mm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 뭐 105mm도 있고 200mm도 있고 뭐 175mm 이게 신발 사이즈도 아니고 네.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이건 뭐 그냥 단위가 높아지면 성능이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신발 사이즈는 이제 발 길이를 가지고 요 미리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대포알이나 이 대포는 그 포의 이 단면이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포탄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동그란 원의 지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지름이 큰 포탄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총알부터 되겠죠. 포탄까지 다 이제 지름을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하는. 우리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권총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9mm라고 권총을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9mm짜리 그러니까 1cm 조금 안 되죠. 네.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크기의 이제 총알을 넣는 권총이 9mm라는 거고 155mm면 뭐 한 16cm 이 정도 된다라는 거니까 그거보다 한 16배 정도 큰 지름을 가진 굵직한 그런 포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숫자가 클수록 포탄이 굵고 크다는 뜻이니까 클수록 더 위력이 세겠죠. 화약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정말 뭐 특이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네. 상상도 못하는 무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뭐 유명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 아주 이름 높은 사람 한 사람 꼽아보자면 캐나다의 과학자 제럴드 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 이분은 엄청나게 큰 포탄을 만들면 이분은 지름 1m짜리 포탄을 만들 생각도 했습니다. 1m. 네. 그냥 미사일 아니? 거의 뭐 미사일 크기의 포탄이죠. 네. 실제로 한 30cm짜리 포탄은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탄을 만들어서 대포로 쏘면 대포알이 우주까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라크 같은 데 가가지고 실제로 바빌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간 뭐 바벨탑을 쌓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우주에 어떤 무기를 쏘는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로켓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대포로 해치우겠다. 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대포가 나와서 그에 맞는 위력을 보였던 적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포를 사용하면 위력은 좋겠지만 화약이 일단 너무 많이 소모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대포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대포가 너무 커지면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제럴드 불이 개발한 우주까지 날아가는 대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장비의 크기를 한 15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빌딩 한 채를 눕혀놓은 정도 되는 그 웬만한 운동장 정도 돼요. 그런 정도 되는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대포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건 고정식으로밖에 못 쓰는 거지. 예. 어디 뭐 전쟁을 하면서 여기에 배치를 해서 쓰고 그러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포가 너무 커지면 화약도 너무 많이 들고 이 대포를 운반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대만 하더라도 뭐 이 영화나 사극 같은 데서는 네. 천자총통이라고 해가지고 멋있게 생긴 큰 대포가 많이 나오는데요. 박물관 가면 전시되어 있는 것들. 이 대포 같은 경우에 너무 커가지고 화약이 너무 많이 들고 운반하기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번 쏘는데도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활약을 하지 못하고 천자총통보다도 한결 더 작은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런 게 임진왜란 때도 사실 더 많이 쓰였던 그런 수백 년 전부터의 역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포탄이 너무 작으면 또 위력이 약하고 그렇죠. 너무 크면 이렇게 운반하거나 물자 소모가 너무 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155mm 정도가 되면 위력도 상당히 나오고 멀리 날아가기도 꽤나 멀리 날아가면서 화약도 좀 적당하게 들고 운반하기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자주포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이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운전해가지고 스스로 돌아다닐 수 있거든요. 이런 무기에도 155mm 포탄을 쓰고 있고 155mm 포탄은 외지간이 좋은 대포에서 괜찮은 포탄을 잘 쏘면 그래도 이게 사정거리가 한 30km 좀 못 되는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꽤 멉니다. 여의도에서 KBS가 있는 여의도에서 쏘면 거의 뭐 한 인천 앞바다까지 날아간다는 뜻이니까 이 정도 거리만 돼도 전투 현장에서는 인천 앞바다에서 포탄이 여의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포탄인지 알지도 못하고 당황한 사이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55mm 포탄이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이 화력하고 파괴력하고 이 일단 가격적인 면이 제일 잘 들어맞는다라고 해서 포탄 중에 제일 좀 주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mm도 아니고 200mm도 아니고 155mm.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최적의 사이즈를 찾은 거네요. 네. 가장 가성비도 좋고. 근데 이게 아까 제러드 불 말씀도 네네.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게 포탄을 크게 만들 거면 차라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물론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네네. 안 됐었습니다. 미사일하고 그러면 포의 차이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 미사일은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안에 있는 연료를 태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힘을 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게 일단 미사일이고요. 계속 추진이 되는. 네, 포는 이제 장약이라고 하죠. 내장돼 있는 화약을 한 번 쏠 때 터뜨리면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 번 꽝 하면서 발사되고 날아가는 도중에는 뭐 그냥 마치 공 던질 때 공이 날아가듯이 그냥 날아가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포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개량된 여러 가지 특수 포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탄 중에서도 이제 중간에 추가로 이제 터지면서 힘을 내는 뭐 그런 것들도 요즘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가면서 중간에 한 번 더 터지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약이라고 해가지고 대포 안에서 처음 화약을 터뜨려서 날아가는 게 일단 포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제일 이제 전통적인 이 대포 포탄이고요. 그럼 임진왜란 때 조선시대 때 사용하는 포탄도 일단 그런 방식인데 요즘 포탄은 이제 추가로 거기에 좀 어떤 게 더해져 있냐면 007 영화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장면에서 007 주제곡 맞다 총알 나오죠. 총알. 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중간에 화면으로 걸어 나오고 이렇게 총구처럼 생긴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중앙에 오면 갑자기 총 쏘는 장면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007 영화는 맨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007 영화의 그 중간에 동그랗게 있고 사방이 까맣게 돼 있는 그게 총구를 표현한 거거든요. 총구. 007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 총구가 그냥 까맣게 돼 있지 않고 뭔가 소용돌이 모양의 이렇게 선이 파여 있는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자세히 보시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선형 모양의 그런 무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총구 안에 나선형으로 그렇게 이제 홈을 파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도 표현을 한 건데 그걸 이제 흔히 이제 강선이라고 하는데요. 소용돌이 모양으로 총구 안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놔가지고 총알을 쏘면 총알이 그냥 쑥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홈 때문에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면서 나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해서 이 강선을 파놓은 거거든요. 이 강선을 파놓는 기술이 유럽에서는 19세기에 대중화가 되는데 조선 시대에는 뭐 이런 게 기술이 없었죠. 생각을 해보면 뭐 홈 파는 게 어려운 건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파는 사람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쇠로 된 이 동그란 대롱 같은 총에다가 뭘로 그 내부를 깎아가지고 이 뭐 조각칼로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사실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깎는 기술이 19세기에 대중화가 되면서 총알이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흔들리지 않고 곧장 잘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중률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파괴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뭐 프랑스군, 미군 이런 군대하고 조선군하고 싸웠을 때 기록을 보면 조선 군인들도 이 화승총, 조총 같은 걸로 대적을 하면서 싸우려고 하기는 하는데 형편없이 명중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요즘 현대적인 총들은 더 정확하게 안에 있는 총알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다 강선을 새겨가지고 대포알도 그 강선을 따라 돌면서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치게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현대 대포면서도 이런 강선을 안 새겨 놓은 것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강선이 없다. 그래서 뭐 윤활유 발라놓은 것처럼 매끈하게 내부에 빈 공간이 돼 있다라고 해서 활강포라고 하는데
탱크에 달아놓은 대포 같은 경우에는 활강포 쓰는 경우가 현대에도 있기는 합니다. 탱크는 이제 단거리에서 워낙에 싸움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있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K9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현대의 장거리 대포들은 다 이런 홈을 선에 맞춰서 돌아가도록 대포알이 돌아가도록 맞춰놓은 강선을 파놓은 형태로 해가지고 포탄을 날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상대 이제 참호도 뚫어버리고 두꺼운 장갑도 뚫어버려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이죠. 왜냐하면 포탄을 쏘아가지고 뭐 이 포병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신물나게 해보셨겠지만 좌포를 보고 정확하게 우리 포를 잘 조작해서 포탄을 날리면 기술이죠. 30km, 20km 밖에서 적을 정확하게 맞춘다 이게 기술인데 이게 강선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혹은 몇 포를 한 2번쯤 쏘다 보니까 안에 강선이 다 달아버렸다. 이러면 처음에 정확하게 한 발 들어간 것 같더라도 두 번째 탄부터는 다 빗나갈 수 있거든요.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잘 새기는 기술. 새기는데 포를 여러 번 쏘아도 이게 닳지 않도록 아주 튼튼한 소재로 새기는 기술. 이런 게 이제 다 기계공업의 기술인데 뭐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서도 세계 수준으로 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신 속을 그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거기 떼끼면 이제 명중 안 된다고. 소총만 해도 이거 안에 청소하라고. 맞아요. 군대에서 맨날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맨날 총기 수입. 네네. 조립은 분해의 역순 막 이런 네네. 걸 가르치고. 네. 재밌습니다. 이게 또 하나가 미국만 해도 이 포탄을 만드는 공장이 2차 세계대전 때 90개 가까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대여섯 곳밖에 안 남아있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공장도 줄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포탄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네네. 그 뭐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들어보시면 벌써 바로 다 감 잡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인데 남북 대치라는 이 상황 그렇죠. 때문에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포병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나라가 캐나다나 멕시코인데 이런 나라가 뭐 미국하고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포병을 많이 배치하는 게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DMZ 몇 킬로미터만 지나면 바로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대포를 설치해놨거든요. 네. 그거에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은 포를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 많아지고 포에 들어가는 포탄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이 대포 총알, 포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동남권, 남동권,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북도에서는 좀 남부지방 이런 데 이제 주요 포탄 공장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전통적으로 제일 좀 오래된 공장을 꼽는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꼽는다고 하면 경주에 뭐 상당히 큰 포탄 공장이 있습니다. 네. 부산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경주의 어떤 특산물 명품 하면 무슨 뭐 어떤 뭐 빵, 뭐 팥 들어가 있는 빵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네. 세계 시장 면에서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포탄 맛집이 사실은 경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경주 수출입이 포탄. 활발하게 돼야 되니까 바닷가 쪽으로 이제 많이 설치를 해놓는 건데요. 울산 쪽에 이제 공단하고도 멀지가 않고 포항 쪽에 금속을 생산하는 업체하고도 멀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경주에 포탄 공장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포탄 공장이 이제 예전에 좀 이렇게 빈 땅 같은 곳에 좀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도시가 커지면서 신도시가 주변에 많이 개발이 되면서 부산에 있는 포탄 공장을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에 이전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지역에서는 요즘 좀 문제 뭐 이야기거리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대규모 포탄 공장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이천의 특산물이 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그런 있듯이 것처럼. 경주도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포탄도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빵 터지는 건 둘이 똑같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포탄 만드는 기업이 원래는 동을 만들던 회사였다고요? 구리?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기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텔레비전 광고 CF에서 동파이프 선전이다라고 하면 뭔가 그 노래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실 거예요. 동파이프 광고요? 예, 동파이프 광고가 많이 나오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럼 뭐 의외로 좀 연배가 아니, 젊으신 딱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멜로디 많이 들어보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날 텐데요. 생각나면 좀 흥얼거려 주세요. 라라라라라 뭐 이런 멜로디에 그런 게 저도 있었는데,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업체 동파이프 만들던 업체가 이 황동이라는 재질로 총알이나 포탄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동파이프 예전부터 많이 만들던 업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총알 포탄 만드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이름이 좀 재밌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역사의 우연인 것 절묘한 우연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임진왜란 때 역사를 보면 이순신 장군을 천거한 인물이자 네. 징비록이라는 책을 쓴 저자로도 유명한 네. 유성룡이라는 이 정승이 굉장히 유명한 편이시죠. 이 류승룡이라는 분, 이 류 씨가 우리나라 성씨에는 이 본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본관이 이분이 무슨 유 씨인데 이 본관을 따가지고 이분의 후손이 이제 이 동회사를 창립을 했기 때문에 맞다. 이 피사의 회장님이 류 씨 성함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셨는데. 지금 그분이 이름 바뀌었는데 전경련 회장님 아니신가요? 네네. 뭐 정경련 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재밌는 게 아마도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업 하실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뭐 포탄도 뭐 매출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포탄 이외의 부분에서 사실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포탄을 그렇게까지 중시 안 하셨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뭐 포탄 업체가 돼버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가문에서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 이름을 대다 보면 임진왜란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이 꼽히는 분의 어떤 후손이 뭐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묘하게 이게 뭐 어떤 국방이라는 주제로 긴 수백 년 사이의 역사가 좀 닿는 좀 이런 느낌도 있기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그러시군요. 네. 맞아요. 야, 이런 또 재미난 역사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이제 산업적으로 또 보면은 이게 황동을 황금빛 쌀이라고 불러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요? 이게? 황동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재질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구리에다가 아연을 좀 섞어가지고 구리보다 좀 더 튼튼하게 한 게 황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구리는 이제 동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황동이 되려면 아연을 섞는 네, 거예요. 보통 이제 아연을 좀 섞으면 구리가 하면 이제 그 구릿빛이라고 하는 약간 좀 불그스름한 그런 어둡죠. 색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연을 좀 섞으면 이 불그스름한 끼가 좀 빠지고 노리끼리한 끼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동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것 좀 같은데요. 더 밝아지는 거네요, 색이.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절묘한 게 이게 황동을 영어로 브라스라고 하거든요. 브라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스 하면 브라스 밴드 뭐 이런 거 뭐 브라스 소리 뭐 이런 거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관악기. 금관악기를 이제 브라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스라고. 그래서 트럼펫이나 호른 같은 이런 금관악기를 만드는 재질이 이제 호른이 황동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포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다른 여러 가지 황동체 제품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군대에서 총 쏘아 보신 분들은 군대에서 총 쏘면 탄피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탄피를 잊을 수 없죠. 보통은 탄피를 꼭 챙겨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못 찾으면은 거의. 근데 생각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피가 보면 탄피 색깔이 어떻죠? 누르끼리한 그런 색깔이잖아요. 네네네. 왜 탄피 색깔이 그런 색깔일까요? 그냥 평범한 그냥 쇠로 돼 있어도 안 될 거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완전한 구리도 아니고 그냥 쇠덩어리도 아니고. 그냥 쇠로 돼도 안 될 거 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하면 더 싸고 뭐 더 구하기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런 누리끼리한 좀 특이한 재질로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황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알이 이 누리끼리한 그런 특이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건데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사실은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자 기술이 어느 정도 갖춘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 이쪽 분야다라는 이야기하고 기술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게 뭐 군대에서 총 쏘고 하다 보면 이게 총이 뭐 흔하고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9세기에 조선의 총이 유럽의 총이나 대포보다 왜 위력이 약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총알이나 포탄이 총이나 대포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보다 너무 작으면 이 안에 있는 화약이 터지면서 그 압력이 다 새버리겠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세게 날아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이 새는 거죠. 김이 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꽉 맞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맞게 빡빡하게 끼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안 날아가고 중간에 끼면 그것도 낭패지 않습니까? 한번 끼면 그거 빼기도 난감하고 잘못해서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키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맞게 끼지만 그래도 원활하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게 잘 디자인이 돼서 이게 오차가 뭐 1, 2mm씩 이렇게 나면 곤란합니다. 오차가 안 나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약간 이 김새는 거를 각화하고라도 좀 이렇게 헐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현대의 대포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요거를 꼭 맞게 가공할 수 있는 정밀 가공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에서 원래는 뭐 동파이프, 뭐 황농 제품 다른 거 만들다가 개발된 그 기술이 발달한 회사가 이거 총알 만드는데도 우리 기술을 쓸 수 있겠구나, 포탄 만드는데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황동을 이용한 그런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황동 같은 경우에 녹도 좀 안쓰러워서 오래 보관하기도 좋고, 그러면서 강도도 적당하게 나오고, 특히나 이렇게 대포나 총에 넣어서 쏘았을 때 이게 압력이 주어지고 열기가 오르다 보면 약간 이게 커지거든요. 약간 부풀어 오르면 좀 불어 오릅니다. 네. 근데 그 불어 오른 정도가 과도하지 않아가지고 내부에 끼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하게 불어 오르고, 또 강도가 너무 지나치게 튼튼하지는 않아서 포탄이 중간에 막히거나 끼는 일 없이 살짝 이렇게 약간 우그러져 주는 거예요. 약간 좀 물컹하게. 네. 예, 뭐 실제로 뭐 만져보면 물컹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그 정도 되는 재질이 황동이고, 그렇게 해서 꼭 들어맞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강선에 맞춰서 뱅글뱅글 돌면서 또 강선을 마모시키지는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황동이기 때문에 총알 껍데기는 다 그 누리끼리한 색깔로 돼 있는 거고요.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누리끼리한 색깔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탄대 밴드, 로테이팅 밴드라고 하는데요. 네. 황동으로 이렇게 약간 벨트 채우듯이 제일 겉면에 띠를 이렇게 테를 하나를 둘러놨습니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이 겉면에 꽉 물려가지고 돌면서 날아가게 하려고. 이게 포탄은 크니까요. 예. 기본적인 재질은 그냥 강철로 만들어 놓는데 닿는 부분은 띠는 역시 황동으로 이렇게 둘러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동이란 재질이 되게 특히 이제 포탄 만들 때는 중요한 거네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황동이 어디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냐면 네네. 돈 만드는데도 이게 재질이 황동이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10원짜리가 황동인가요? 요즘에는 이제 10원짜리엔 알루미늄이 대거 들어가고 맞다. 있어서 바뀌었죠. 더 요즘에는 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유럽에 이제 유로 동전 처음 만들 때 예. 유로 동전이라는 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90년대에는 유럽이 저마다 다른 나라 동전, 다른 나라 돈들을 쓰고 있었죠, 나라마다. 네. 근데 유로라는 걸 출범시켜서 새로 돈을 만들면서 동전을 좀 되게 좋은 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 재질의 황동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오래 가는 그런 재질로 동전을 만들면서, 네. 동전을 만들 때는 보통 소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동전에 무늬가 새겨지지 않은 동그란 민자 쇠조각을 납품을 받은 다음에 가공하기 거기다가 이제 전거. 쿡 찍어가지고 동전을 네. 만들거든요. 네. 그 쿡 찍는 가공은 섬세하게 잘 되면서도 돈이 나오면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특수 재질로 동전을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도의 특수 재질을 단가를 맞춰서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사실 별로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납품하는 데 성공한 회사가 사실 우리나라에 예전에 동파이프 만들고 포탄 만들고 총알 만드는 회사가 여기 동 만드는 황동 만드는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요거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죠. 이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단가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동전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돈을 찍어서 푼다 이런 네. 말을 하면 그야말로 이제 통화의 공급량을 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풀기 위해서 돈을 찍는 건데, 네. 돈의 재료가 너무 비싸면, 그래서 뭐 10원짜리 찍는데 50원 든다 이러면 돈 찍어내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돈을 푸는데 돈이 더 들면 오히려 돈이 나라로 더 들어와 버리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단가를 내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에 맞게 그러면서도 고품질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안 됐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이걸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유럽에서 유로 동전을 만약에 이렇게 보신다라고 예, 하면 예. 그 재료 자체는 사실은 국산이 건너간 것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발행은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료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에다가 그 아연을 넣는 비율에 따라서도 이게 활용도나 물성이 당연히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일단 아연을 넣으면 넣을수록 조금씩 더 딱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연을 좀 덜 넣으면 구리만큼 좀 물렁하고, 대신 아연을 많이 넣으면 점점 더 딱딱하고 단단해지는데, 네. 대신 좀 부러지기 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통상 황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충 한 20% 이상 정도 아연을 섞은 거를 말하는데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아연을 훨씬 더 덜 쓰기도 하고요. 대포에 두르는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말캉해야 되기 때문에 아연을 좀 덜 넣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아연을 넣을수록 말씀드렸던 대로 빛깔이 좀 더 엷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아연을 좀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이 옥새 있지 않습니까? 옥새. 도장. 예, 박물관에 가서 임금님 옥새 도장을 보시면 이게 옥으로 된 돌처럼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금으로 돼 있는 것도 가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금보 뭐 이런 이름으로 정식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데요. 강승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쓴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 금보의 성분 분석을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한 게 있거든요. 아.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겉면만 금이고 네네네. 내부는 구리로 된 게 많다라고 해요. 근데 구리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거기에 아연을 좀 섞어가지고 황동으로 만든 제품들이 옥새에 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아연을 자유자재로 사용된 거는 네. 현대의 과학기술 공업이 발전하면서부터 아연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조선시대에 이 옥새 만들 때는 아연을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해가지고 옥새를 잘 만들었을까? 이런 거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만한 좀 문제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도 아연을 아예 못 쓰던 건 안 쓰던 건 아니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그걸 보강하는데 또 아연을 활용을 했던 거네요. 네, 이거 약간만 좀 더 발을 넓혀가지고 좀 예. 주변 산업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그러면 애초에 우리나라가 구리, 아연, 뭐 황동 이런 산업을 잘 할 수 있게 된 어떤 기반이 어디 있느냐라고 네. 보면 아까 황동을 만드는 재료가 구리하고 아연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구리하고 아연 산업이 애초에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이름에 아연 들어가는 업체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업체도 그렇죠. 있는데 큰 회사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아연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세계 최고 업체다. 세계에서 제일 아연 많이 만드는 업체다라고 할 정도로 아연 생산을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구리는 뭐 세계 제일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뭐 순도가 높은 전기동 같은 구리 생산량 세계에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한 세계 5위권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 산업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이게 재밌고 생각해 볼수록 좀 멋진 게 우리나라의 광산에서 구리나 아연이 채굴되는 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광산에서 뭐 석탄 캐시는 분들은 뭐 아직 좀 있고 철광석 같은 거 최근까지 좀 운영됐습니다만 뭐 아연 광산이 우리나라의 남한 지역에 뭐 많이 영업이 된다는 게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아연이나 구리 이 원광석 돌을 사오면 뭐 페루, 칠레 뭐 이런 데서 사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나라 지구 반대편에 가장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칠레나 페루에서 구리 광석이나 아연 광석을 캐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이 돌 속에서 구리나 아연을 뽑아내는 것보다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에 아주 멀리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한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수지 타산이 맞겠다. 한국 공장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고 설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쵸. 라고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그걸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구리 아연 생산 많이 하는 나라들 보면 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자기 나라에서 구리 아연이 많이 나는 나라들이 당연히 이제 상위권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나라들 바로 그 다음으로 구리나 아연이 별로 나지도 않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뭐 봉화라든가 이런 데 네. 이제 아연 공장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이제 아연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돌이 가가지고 거기서 아연을 뽑아내서 생산을 해가지고 세계 1위, 뭐 세계 5위권 이런 정도로 금속 산업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과학 기술이나 설비 기술의 위력을 상상을 잘 하지 못하면 떠올리기 어려운 어떤 과학 기술적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연 산업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구리 산업을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구리 나지도 않는데 아연을 어디서 재료를 구해가지고 아연을 만들 건데 지구 반대편에서 구해와야 됩니다라고 하면 야 그게 어떻게 수지 타산이 맞겠냐 좀 될 만한 산업을 해야지라고 산업의 싹을 끊어낼 수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또 노동자들이 한국이 기술적 수준이 발달해 있고 또 이런 아연 구리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랑 우리나라가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술력을 갈고 닦기만 하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도전 정신, 기술적인 상상력 때문에 아연 구리를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네요. 그 기반 속에서 황동을 잘하는 나라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세계의 국방을 지키는 무기를 잘하는 나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재료나 이런 건 좀 부족하지만 정광, 재련만 잘해도 높은 그렇습니다. 부가가치 이제 붙일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그런 그렇습니다. 기술이라는 거죠. 요건 참 좀 호기심이기도 한데요. 그 구리에다 이제 아연을 많이 섞을수록 좀 색깔이 밝아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럴수록 금이랑 색깔이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 비슷해지죠. 이거 혹시 좀 예전에 나쁜 짓 한 사람들 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 옥새를 만들 때도 예. 겉에만 금칠을 하고 안에 황동을 넣었다라는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듯이 그럼 이거 아, 이게 반 갈라봐도 헷갈리는 거고. 예, 이게 금하고 잘 어울릴 만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예전에 이렇게 뭐는 짝퉁, 네. 모조품 이런 걸 만드는 분들이 금으로 된 제품 같은 걸 만들 때 금을 좀 쓰다가 살짝 황동을 섞었어도 눈에 좀 안 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뭐 요즘 뭐 순금 같은 거 확인하는 기술이 워낙에 그쵸, 이제는. 예,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없어졌는데요. 금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닿아도 뭐 어떤 알레르기나 이런 걸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적고 뭐 부식도 잘 안 되고 거의 전혀 안 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몸에 금이 닿아서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황동은 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상하기도 하고 알레르기 같은 거 일으키는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목걸이를 했는데 왜 쇠독이 올랐지? 왜 뻘겋게 이렇게 오르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황동체 모조품이었던 뭐 그런 걸로 드러나는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뭐 간혹 있기도 했었죠. 이야, 조금 전에 그 조승범 님이 아연실색이라는 사자성어를 올려주셔서 이게 그 아연하고 상관이 아연인가? 있을까요? 저 지금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따르다 연 일타실 빛색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는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연이 아니야. 네, 제가 알기로는 아연에서 연은 한자어는 맞는데요. 네. 아연에서 연은 이제 납을 뜻하는 한자 연을 쓰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납하고 비슷한데 납은 아니다라고 예. 해서 이제 아연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는가 야. 짐작을 해봅니다. 진짜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긍정적인 의미로 아연실색이었습니다. 네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네. 이거 못 들은 질문도 되게 많은데 또 항상 재밌게 또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또 과학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할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부터는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수술 부위 봉합과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 등 일부 의료 행위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건보 당국은 건보 단기 수준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주의 1월 경상 수지가 30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9달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흑자 폭은 한 달 전보다 약 43억 달러 넘게 축소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총 7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업체의 수는 27만여 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평균 매출은 부동산 금융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공인 중개 사업이 평균 4,800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질문들 들어와 있나요? 네, 청취자 이정민님. 단통법이 바뀌면은 이동통신사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법을 없애야 하는 거여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죠. 네. 그래서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시행령부터 먼저 바꿔서 일부라도 단말기 유통법을 좀 폐지 수순으로 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동통신회사를 변경할 경우에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에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게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죠. 다만 이거는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 혹시나 통신사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14일 이후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만 이게 단통법이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통신사들이 기존에도 이동할 때 혜택을 더 많이 주고 기기 변경할 때는 혜택을 많이 안 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토끼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통사를 바꾸는 게 조금 더 혜택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좀 오래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도 좀 혜택을 더 많이 주면 맞아요. 좋을 텐데 이런 네.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다음은 1248번님이 오래된 아파트도 주택연금 지급하나요? 이 주택 가격의 2%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 주택이 오래됐다고 그러니까 뭐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신청 조건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담보로 맡기는 그 주택이 고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일반 주택, 또 노인복지주택, 또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해당이 되고요. 이 반대로 안 되는 거는 이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업무시설, 뭐 상가,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은 안 됩니다. 그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또 신용 관리 정보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담보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가격이 2%로 알고 계시는데요. 2%가 아니고요. 우선 이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초기 보증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가입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택 가격의 2%가 아니라 1.5%를 이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는데요. 내가 내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신 납부하고요. 이 대출 잔액에 포함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7823번님. 파워볼 게임으로 돈을 버는 모임이 있던데 이거는 불법인가요? 그 파워볼 게임이 미국에서 유행하는 그 복권의 종류죠. 미국에서 이제 정식 복권입니다. 근데 이게 확률이 2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해요. 로또가 814만 분의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야. 2억 9천만 분의 1이면 거의 이거는 야 정말 희박한 확률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첨 금액이 높아요. 미국에서 뭐 최대 당첨 금액이 뭐 수천억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게 5분마다 추첨되는 공 6개의 숫자를 맞추는 거라 하더라고요. 5분마다 이제 추첨이 돌아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있나요? 동행복권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하는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걸 게임당 뭐 1,000원씩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불법으로 하는 영업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희박하다 보니까 같은 번호 추첨될 때마다 더 높은 배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건데 이걸 정식 영업을 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대부분 위법 행위가 많다는 것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5567번님이요. 리뷰 그 후기의 아르바이트가 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하셨는데요.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봤더니요. 네.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이 전자상거래법상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렇게 거래하는 건 방위금 불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안 썼던 물건을 이거 좋습니다.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이거 최애 음식 맛있다라고 이렇게 가짜 좋은 평가를 올리는 건 이게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리뷰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리뷰를 삭제할 수 있는 그 자사몰일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을 같이 읽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